다음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초음적 사건과 아이온으로 넘어가지요. 이 들레즈는 이제 정적 발생, 동적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차이완복에서도 쓰고 의미의 논리에서 쓰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로 씁니다. 일단 들레즈 얘기에서 시작을 해보죠. 있는 걸로 하나의 특이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의 실존 내지는 분배 속에서, 또한 그것의 본성 속에서, 그리고 이 본성에 따라 특이성은 통상점들, 평범점들 선 위에서 규정된, 정해진 방향, 규정된 방향으로 뻗어나고 연장된다. 연장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이미 일정한 고정화를, 효과화의 시작을 표상한다. 여기서 현행화는 지금 효과화라는 말을 표시하는데 이게 고정화, 특이점들을 고정화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이점은 통상적인 것들의 계열 위로 분석적으로 뻗어나가 다른 특이성들과 이익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특이점들의 분포 속에서 특이성은 반복 가능한 이념적 사건이죠. 일어나서 특이성은 뭐 정개치적인데 이때 특이성은 모든의 전칭성에 대응하는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성도 아니고 이게 보편성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인 것도 아닌데 이러저러한 분포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혹은 언제나 그것들이 이렇게 출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다운표친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개체적이고 비인칭적 보편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종류의 보편성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특이성 개념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저번에 그 표시 제목으로 표시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축소돼 버렸죠. 여기선 지금 작은 거로.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규정까지 갔기 때문에 특이성은 완결된 규정 안에서 이미 반쯤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능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그 특이점들이 구체적인 조건들과 이어질 때 그것은 현실 안에서 어떤 이펙트, 결과 내지 효과를 갖는 사태로 현행화됩니다. 통상적인 점들, 일상적인 영역 속에 효과를 산출하면서 현행화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이 본성이 이렇게 펼쳐질 때 이렇게 된다, 연장화된다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현실 속에 있는 다른 특이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현실, 하나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특이성은. 그 세계 속에서 전개체적 특이성은 구체적인 개체로 개체화되고 그 다음에 인칭화되게 됩니다. 인칭과 개체가 발생하는 거. 특이성에서 인칭과 개체로 발생하는 것. 이게 정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념의 표현인 하나의 이름이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체로 인칭화되는 거지요. 이웃하는 특이성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인칭화되게 되고 그런데 그 개체적인 인칭적인 계열의 선들이 하나로 수렴될 때 여러 인칭들, 개체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세계가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는 이미 수렴에 의해서 선별된 특이성들의 체계를 봉인한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는 이념적 특이성은 인칭적 주와 개체들 그리고 세계의 상태를 서술하는 수로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동적 발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사물의 상태로 효과화되는 이런 발생과 반대 방향의 발생이 있습니다. 의미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발생이에요. 차이완복에서는 강도적 발생이 동적 발생이에요. 개체화하는 강도적 발생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런 그 정적 발생하고 반대 방향을 향해요. 그게 아까 책의 두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게 그건데요. 특이성을 사물의 상태 속에 고정하고 개체적 인칭성과 세계의 완결된 규정 안에 가두는 것과 반대로 다른 규정성을 향해서 미규정성을 향해서 특이점의 유목적 분배를 향해서 문제를 그래서 이제 자 다시 한번 주사위 던지기로 물음을 던지기로 문제를 밀고 가는 그런 방향의 운동 그게 동적 발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 얘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의 특이성이 전적으로 객관적인 미규정의 영역 그 유목적 분배의 열린 공간과 분리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지금 이렇게 완결된 규정과는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프로블럼, 문제는 이 상위의 긍정적인 미규정성을 구성하는 조건들과 관련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미규정성을 향해서 여기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의 동일한
대문자 사건, 하나의 사건, 동일한 사건과 끊임없이 재결합하는 양상으로 재분할되어야 되고, 이게 우발점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점들은 모든 수, 이 바둑의 수 이런 거 있죠. 이 던진 결과, 던져서 나온 거 이런 걸 수라고 하는데, 특이점들은 모든 수를 하나의 동일한 던지기, 우발점을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연을 향해서 던지는 이 던지기로 모든 던지기로 그리고 모든 던지기를 수들의 다양체로 만드는 소통하는 동적 형상들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동적 발생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정상이라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가능한 것이 수렴됨에 발생한 현행의 세계를 거슬러 이 공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하는 미규정성의 지대로 이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발점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던 건데, 그냥 그때그때 그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현행적인 점들, 현행적인 사건들, 현행적인 조건들, 이런 게 아니고 정반대예요. 특이성들을 규정 가능한 미규정성으로 잠재화하는 것은 현행의 조건들에서 분리해서 다시 한번을 향해서 특이성을 밀고 가는 거고, 지금과는 다른 점들과의 계열화하는 지점을 향해서 밀고 가는 거죠. 다른 의미를 향해서. 이때 미규정성은 이 특이성에게 도래한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사태들과의 잠재적 결합 가능성 전체를 뜻하고, 우발적으로 도래할 점들 전체를 뜻하지요. 어떤 점과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계열화의 선들이 그어지는데, 이게 현재 떨어져 이웃한 점들로부터 떼서 특이성을 딱 그 특이점화, 미규정성으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새로 연결될 점들이 주변에 쫙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의 집합 전체가 우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점이란 현행화를 향해서 밀고 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때마다의 특이한 우연적인 점들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점들의 우발성 자체를 뜻합니다. 즉 우발점이란 특이점 인근에 있는 접속 가능한 점들의 집합이고, 특이점을 둘러싸고 있는 규정 가능한 미균형성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발점을 향해 간다 함은 비현행적 잠재성을 향해서, 다른 실행 가능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게 현행적인 것과는 다른 세계를 향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레지는 우발점을 문제들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물음 자체와 연결을 합니다. 문제는 계열들에 상응하는 특이점들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물음은 빈 칸이나 움직이는 요소에 상응하는 우발점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둘레즈가 이제 이념적 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건데, 이념적 놀이는 어떤 거냐면은 승패 없는 놀이 이런 겁니다. 니체가 이제 그 주사위 던지기를 영혼회귀라고 얘기할 때, 도박하는 사람들은 왜 영혼회귀를 긍정할 수 없는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승패거든요. 계속 지면은 못해요. 그 수에다 던질 수가 없어, 더 이상. 게임 더 못해. 다른 게임으로 갈든지 해야지. 딴술, 속임술 쓰거나.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 얘들한테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게임 자체가 즐거워. 예전에 제가 우리 애 어렸을 때 묵찌발을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한 적이 있는데, 3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재밌다고 하자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승패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냥 두면 일단 5시간, 6시간 할 것 같아서, 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이제 한국을 했는데, 저는 그게 끝까지 긍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니체가 이제 어린이, 아이를 중요 여기는 건 그 순수 긍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패에 좌우되지 않고 게임 그 자체를 즐기는 거. 이럴 때 영혼회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수 그 자체, 매번 나오는 결과를 보고 재밌어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할 때는 똑같은 걸 내지는 않거든. 다른 걸 향해서 가는 거거든. 그게 우발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 이런 승패 없는 놀이, 그래서 선행적인 규칙도 없고, 각각의 수를 통해서 새로운 규칙이 없어서 그냥 각각의 수를 통해서 새로운 규칙을 발명해내는 놀이. 이게 초험이라고 그랬죠. 규칙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넘어버리면서,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 우연 자체를 긍정하는 놀이. 이런 걸 이제 들려지는 이념적 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우발점하고 상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발점이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의 연속체에서 최대치보다 더 큰 시간 안에서 모든 계열들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자리 바꾸는 유일한 던지기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일단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최대치보다 더 큰 시간. 이게 이제 영원회계의 영원성을 표시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영원성의 시간 속에서 계속 결과를 바꾸면서 반복되는, 그래서 던지기. 그냥 계속 그걸 던지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던지기 자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유일한 던지기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제 했던 주사위 던지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점을 향해 밀고 가는 사건의 반복이란 이념적 사건이란 이처럼 최대치보다 더 큰 시간 이후에도 반복해서 주사위를 던지려는 영혼회귀 긍정입니다. 특이점의 유목적 분배를 향해서 발산을 향해서 의미 자체가 우발점에 의해서 지워지며 무의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발점은 무의미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 의미란 결부, 특이점, 사건,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면 우발점은 이 의미마저 지워버리면서 다른 의미를 향해서 미규정성으로 밀어버리는 거니까 무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무의미는 그냥 비어 있어도 수많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빈칸, 혹은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빈칸, 이런 거란 점에서 의미들의 생산자로서의 무의미, 의미들로 충만한 무의미,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나중에 기관 없는 신체랑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무의미들을 향해 열리는 무수한 의미들을 향해 가는 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T점들의 분포가 만드는 반복의 조건, 구조라고 불리는 일종의 선언적 장, 이 선언적 장이라는 말을 들레즈가 사실 쓰지는 않습니다. 이 번역자가 이제 잘못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근데 이런 말을 사실은 쓸 수는 있습니다. 이때 선언적은 아프리오리라는 뜻입니다. 칸트적인 의미에서 경험 이전에서 경험의 가능 조건 혹은 게임의 규칙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선언적 조건이죠. 이런 그 선언적 장에서 그 선행하는 규칙들이 지배하는 장에서 규칙이 지배하는 장이죠. 여기서 생산되는 언표라고 하는 건 공가능한 세계라는 수렴의 지대를 벗어날 수 없고,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그 안에서 분배되는 것들을 개별적이고 인칭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세계 안에서 사유되고 시도되는 사건이란 개별적인 대상성과 인칭적 주체성을 바꾸지만 수렴되는 계열의 힘이 집조하는 세계의 규정성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점을 향해 던지는 특이점마저 미규정성의 지도를 밀어붙이며 상충하거나 발산하는 계열들이 교차하고 만나며 만들어질 어딘가로 밀고 들어갈 때 탄생합니다. 특이성을 우발점을 향해 밀고 가는 것, 의미를 무의미와 역설을 향해 밀고 가는 것, 그것은 모두 이념적 사건을 초험적 사건화를 향해 밀고 가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험적 사건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들레즈가 이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초험적 개체화에 상응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레즈가 말하는 초험적 장,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특이성 내지 사건으로서의 특이성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불안정한 것도 아닌 준안정적 체계 안에, 메타스타브라는 그런 체계 안에서 조직되는 이질적 계열들과 상응합니다. 또한 특이성들은 역설적 요소에 의해서 하나의 동일한 우발점 안에 담기고 공명하며 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자기 통일화 과정을 향유합니다. 근데 이 통일화는 물음에 의한 통일 같은 거지요. 우발점에 의한, 우연에 의한 통일이고. 그래서 특이성이란 신체적인 것들의 표면에 붙어서 의미를 생산하지만 특이성도 의미도 무심한 중성성을 갖습니다. 즉 좋은 의미나 공통의 의미, 이 쌍스꺼멍, 커먼센스를 상식이라고 영어에서는 하는데 쌍스꺼멍은 이렇게 이 쌍스가 이게 감각기관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공통감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통감이라고. 공통의 의미 감각을 따라가지 않으며 그래서 어떤 방향도 같지 않은 위상학적 사건, 어떤 방향도 같지 않은 다양한 방향으로 열린 사건들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성성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와 반복을 생산하는 특이성 사건은 그렇게 구체적인 개체나 주어의 발생을 규정하는 초험적 장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방향으로 열린 우발점을 갖는 준안정적 장입니다. 효과와 잠재와는 그 준안정적 장에서 특이성 사건에 열린 상반되는 두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험적인 것을 다루는 이전의 철학, 가령 들레즈가 직접 이거는 이제 거명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가령 칸트나 후설은 이 초험적 장에다가 나라는 인칭적 형식을, 칸트는 나라고 하는 선언적 주관이라고는 하지만 인칭적 주관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현상들의 개별성을 통합하는 통각의 통일성. 그래서 이 감성으로 받아들인 거랑 지성이랑 이게 서로 다른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통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이걸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다음 선언적 형식의 보편성을 부여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초험적인 것을 의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성에 따라서 대상을 포획하는 사유의 이미지 안에서 이해합니다. 초험적인 것을 경험의 시원적인 조건, 경험의 가능 조건으로 다루는 것은 정당하다고는 해도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 필연적 조건은 그 형식에 포획된 특이성이냐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그 심연이냐 무질서냐 라고 하는 이런 그 얼터너티브, 이런 그 택일적인 선택으로 이제 구도 속에서 의미와 무의미를 대립시킵니다. 이러면서 무의미가 싫으면 넌 이걸 할 수밖에 없고 헛소리를 하려면 이 안에서 판단해. 초월적 사용하지 말고 경계를 넘지 말고 경계 안에서 사용해. 이게 칸트의 유명한 주장이죠. 그래서 인칭과 개체 바깥으로 나올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구별 못할 거야. 그건 심연, 어둠의 심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들레즈는 그 어둠의 심연이 새로운 길을 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초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연은 아무것도 아닌 게 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충만한 규정 가능성들을 갖는 미규정성, 우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말하는 초험적 장애는 안정성, 불안정성을 가로지르는 준안정성이, 안정된 정착과 미분화된 심연을 넘나드는 유목적 분배가 필연적 형식이나 규칙을 웃어넘기며 던지는 우발점의 주사위가 의미 이상의 무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한한 존재의 고정된 개별성 안에도 또 유한한 주체의 정착적 경계선 안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노마드적 특이성들, 개체적이지도 않고 인칭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특이한 결코 미분화된 심연 아닌 어떤 것. 여기서 미분화는 분화되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디퍼런셜이 아니고 하나의 특이성에서 다른 특이성으로 비약하면서 특이성의 비약, 언제나 각 수 안에서 파편하고 변형되는 하나의 동일한 던지기 일부를 이루는 주사위 놀이를 실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노마디즘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죠. 네. 이를 들레즈는 의미를 생산하는, 그래서 이런 특이성의 장, 이것을 들레즈는 의미를 생산하는 디오니소스적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체를 갖다 따라 써가지고. 니체 비극의 탄생은 이렇게 디오니소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개체성을 넘어버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체성을 넘어서 이제 진료적인 이론성으로 거기선 달려가는데, 이제 초기 니체는, 들레즈는 전 개체적인 특이성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그 이론성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일위성으로 밀고 가는 거. 사실 그 방향에 따라가는 점에서 따라가고 있는 건데, 니체를. 그 자체로는 없지만 의미를 생산하는 이런 이 무의미 기계, 우발성의 기계, 디오니소스 기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들레즈가 잠재와의 길을 따라서 우발성을 향해서 의미와 사건, 특이성 개념을 밀고 올라가려는 이유, 그래서 어딜 도달하려는지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아이온이라는 개념은 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것은 이렇게 아이온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한 거 이렇게 조금 위키나 뭐 인터넷 뒤져봤더니, 근데 크로노스랑은 다르게 이것도 어쨌든 이제 카오스와 결부되어서 태어난 누구야 들린지 저기마다 조금 설명이 달라가지고 저기 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시간의 신인데 크로노스와는 다른 시간의 신입니다. 근데 이 아이온은 사실 중세 신학에서는 에온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런 거랑 이제 결부돼서 사용해서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니체와 그리스적인 의미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크로놀로지를 구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연대기 현재에서 현재를 잇는 시간이고 두 개의 현재를 잇는 시간이죠. 두 개의 신체적 상태 이것들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혼합과 결부된 시간이고 하나의 주기가 끝나면 동일한 주기를 다시 시작하는 원한적 시간입니다. 이 특별히 이렇게 쓴 이유는 니체의 영혼의 길을 자꾸 이렇게
그 그리스적인 그 순환하는 시간 이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일부러 크로노스적 시간을 원한적 시간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 계절적 순환 이런 건 아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원한적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한적 시간 그 크로노스는 낫을 들고 백골의 형상을 한 시간의 신이 표상하듯이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신체의 시간에서도 빠져나가는 이탈의 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체적 심층의 광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의 논리에서는 미칠 듯한 생성이라고 번역이 돼서 정말 미치게 만드는데요. 두 분위로 폴릴 겁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광기화, 광기화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건데 그냥 별 고민 없이 미칠 듯한 생성이라고 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심층의 광기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열증하고 결부가 돼 있어서 고책에 보면 분열증과 어린 소녀 대비를 하는데 앨리스 혹은 이제 루이스 캐럴은 표면에서의 그 무의미를 다루는 사람, 분열증자로서의 아르토는 심층에서 그렇게 언어를 이렇게 신체로까지 신체의 심층으로까지 밀고 내려가면서 그 심층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교란시키는 이런 자로서 이제 아르토를 이렇게 위치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크로노스는 나쁘고 아이오는 좋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걸 대비시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고 어떻게 이제 이 다른 특이성의 유목적 분배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다른 저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고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이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건 이제 분열증은 이게 신체의 광기와는 굉장히 큰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이것은 신체를 바꾸지 않아서 이 계열화만 바꾸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혀 무의미, 그래서 캐롤이나 앨리스를 아르토는 굉장히 저평가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캐롤에 크게 기대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크로노스의 생생한 현재를 대입해서 이제 이런 심층의 관계와는 이 나쁜 크로노스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반면 사건의 시간인 아이오는 표면의 시간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아까 나온 표현하고 반대인데요. 생각할 수 있는 최소 시간보다 더 작은 시간. 이 말은 뭐냐면 생각 밖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의 시간이고 미소하게 줄어든 이런 시간, 미소하게 인접한 다른 시간들인데 그거는 이 아이온의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 보르헤스의 그 개념을 굉장히 크게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보르헤스에 이렇게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정원이 있는 그 정원이 이 소설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의 복권, 그 다음에 또 팽의 뭔가 이런 소설들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다른 우연을 끼워 넣어서 살인자가 살인 당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넣어서 이 사람이 또 다르게 만든다든지 해갖고 실제로 이렇게 흔히 소설을 쓰는 것과 소설이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는 크로놀로직하게 전개되는데 거꾸로 거기에 끼워 넣으면서 다른 우연을 넣어서 엄한 선을 그리고 또 엄한 선을 거기다 또 앞에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의 직선으로 된 미로라고 얘기를 해요. 보르헤스는. 이 하나의 직선으로 된 미로가 아이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온은 직선이다 얘기를 할 때는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르헤스에게 크게 이렇게 기대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최소 시간보다 더 작은 시간, 방금 지나간 과거와 막 다가온 미래로 무한히 분할되는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연속체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연성의 놀이를 할 수 있는 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긴 시간, 즉 영원의 시간이죠. 이것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온의 시간은 아이와 반복은 차이와 반복에서 말했던 시간의 종합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신체 안에 있는 나라는 인칭적 존재를 지으며 도래하는 사건의 특이성으로는 비인칭적 죽음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으며 오는 시간, 핵심은 어쨌든 지으며 오는 시간, 텅 빈 형식으로서의 미래고, 영원회귀, 이걸 이제 그 차이와 반복에서는 영원회귀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의 세 번째 종합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도래할 사건을 향해서 던져진 것들을 지우는 거, 기억이든 습관이든 이런 것들을 지우면서 자 다시 한번 하면서 주사위를 던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을 반복하게 될 영혼에게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이온에 대해서 여러 번 쓰는데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이온은 우발성이 그리는 직선이다. 각 사건의 특이점들은 언제나 그들을 무한히 나누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소통하게 만들거나 선 전체로 펼치고 늘어나게 만드는 우발점과 관련해서 이 선 위에서 배분된다. 각 사건들은 아이온 전체에 부합하며 모두 서로 소통하며 모두 하나의 단일한 대문자 사건, 아이온의 사건, 그들이 영원한 질을 갖게 되는 사건을 형성한다. 여기에 사건의 비밀, 즉 그것이 아이온 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비밀이 있다. 이건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채워도 다른 것들이 그 앞에 끼어들면서 또 비우는 이 무한소는 그 앞에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잖아요. 어떤 길이도. 원한을 그리는, 근데 이제 이 말은 왜 이걸 이제 직선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리는 이런 순환하는 곡선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이 딱 요점이야. 그리면서 여기까지 왔어. 특이점이잖아요, 요거. 사실은 이제 사건의 특이점들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특이점, 바로 요 끝점, 요 특이점 인근에 쭉 펼쳐져 있는 무한한 접속 가능한 점들, 이게 우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랑 이으면 이런 접선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거랑 이으면 이런 접선, 이렇게 무한히 많은 접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특이점에는. 요거는 곡선이지만 아이온의 시간은 요 특이점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가능한 어떤 한 점을 연결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직선이에요, 직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던 선이, 사건화의 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직선이다라는 말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발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이게 특이점 우발점을 연결하는 고지점, 특이점을 우발점을 이루는 수많은 점들과 연결하는 직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수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건 요 끝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다 이전의 사건들이 이렇게 통과한 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무현, 레닌 뭐 이런 것들을 불러낼 때 그건 이 지나간 어떤 선상에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점들에다가 있는 아이온의 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반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사건들을 기억하고 사건들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사건 속에 나를 넣고 싶어 하고, 소설의 내용조차도 이렇게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이것들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이 마음속에 담아둔다, 의미화된 것으로 담아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 다른 선들하고 연결되면서 만들어질 어떤 반복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지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난 것들에 이어져 있는 다른 선들, 인근에 있는 점들을 선을 지우면서 거기다가 이 우발점들을 갖다가 둘러치는 거, 이런 거죠. 그럼으로써 그 각 점들, 사건들이 있는 곳이라고 명명될 각 점들을 아이온의 선들이 분기될 수 있는 우발점 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이제 들레즈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모든 점에 대해서, 사건들이 있는 모든 특이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우발점들을 가동시키면서 아이온의 직선들을 그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적 특이성을 둘러싼 그 점과 이을 수 있는 가능한 점들의 집합, 그것이 우발점인데, 아이온은 그 우발점들의 집합과 사건적 특이점을 잇는 선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다른 모든 규정 가능성을 향해서 여는 미규정성의 지대, 규정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규정성의 지대가 아이온과 상응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온은 특이점과 우발점을 연결하는 모든 방향으로 열린 계열화의 선이고, 공허한 순수 형식이며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작은 순간에 그 순간에마저 우연을 끼워 넣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이념적 사건을 현행적 사고로 밀고 나간다면, 아이온은 잠재성을 담은 명제로, 그래서 그 사고, 액시던트로, 이렇게 현행적인 액시던트로 밀고 간다면, 아이온은 명제로 밀고 간다, 의미로 밀고 간다. 그 의미에 대한 물음이 이 주사위를 던지는 우발적으로 밀고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냥 그런 우발성들의 그 자항으로서 그냥 일위성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오늘 얘기는 이제 그건 이제 의미가 아닌 다른 존재론적인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